맨유가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리그 순위도 보면 맨유가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승점 24점이고요. 5위 토트넘과 승점이 2점 차이가 됐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권인 아스톤빌라와의 승점 차이도 승점 4점 차이죠. 물론 맨유가 3연승을 기록할 때 상대했던 팀들이 풀럼, 루턴타운, 에버튼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간에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4대3으로 역전패를 할 때 불안한 경기력을 여전히 보여주긴 했지만 특히나 지난 에버튼전에서 좋았던 것은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패턴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전은 테날 감독이 추구하는 유기적인 빌드업이 이번 시즌에 가장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의 특징이 가르나초를 왼쪽에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래시포드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늘상 맨유의 전술을 이야기하면 래시포드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서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 반대편에서 방향전환 패스가 넓게 들어가는 그러한 패턴 플레이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전에서 맨유가 래시포드가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오른쪽 라인으로 한 번에 패스가 넘어가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맨유의 빌드업을 보면 루크쇼, 린델로프, 맥과이어, 마이누, 오나나 이 5명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소유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쏠리게 되는 순간 루크쇼, 린델로프, 맥과이어, 오나나 특히나 이 4명의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뿌려줄 때 롱패스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에버튼 선수들이 한쪽에 쏠리게 되었을 때 래시포드가 반대편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이 공간으로 롱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래시포드가 볼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래시포드가 오른쪽 측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볼을 받았을 때 왼쪽에서처럼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래시포드를 도와주는 선수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수들이 바로 맥토미니와 달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래시포드가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래시포드를 향해서 끌려나가는 순간 맥토미니나 달로가 이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맥토미니를 높게 올려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맥토미니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맥토미니나 달로가 올라갔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에 있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와주면서 래시포드가 한 번에 맥토미니에게 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거쳐서 패스가 전개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게 되면 뛰어나가는 맥토미니 그리고 달로 그리고 측면에 래시포드도 있고요. 전방에 마샬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킥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들 주변에는 열심히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보내줄 때 선택지가 많아지게끔 자연스럽게 환경을 구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린델로프가 볼을 받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달로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지역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측면으로 넓게 퍼져있는 래시포드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린델로프가 한 번의 롱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주는 거죠. 래시포드가 넘어오는 볼을 받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가 래시포드를 향해 끌려 나오게 됩니다. 뛰어들어가는 달로에게 래시포드가 패스를 연결해 주고요. 여기서 달로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이게 또 반대편에 있는 가르나초에게 예술적으로 넘어가면서 가르나초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을 성공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가르나초의 득점 자체가 워낙에 멋있었지만 그 전에 나왔던 맨유의 공격 전개 과정이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준비해 나왔던 패턴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맨유가 왼쪽 측면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볼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리고 있는데 쏠리는 순간 린델로프가 볼을 받아서 또다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넓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연결되면서 넓은 공간에서 래시포드가 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린델로프뿐만 아니라 오나나도 워낙에 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꽤나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반대편을 향해서 롱패스를 뿌려주고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오나나의 롱패스가 정확하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때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달로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주는 동시에 맥토미니도 달로의 뒤에서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레시포드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에버튼의 수비수와 달로가 경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 맥토미니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세컨볼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 맨유가 한두 번의 패스로 전방에서 볼을 잡아서 공격 찬스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득점 장면들과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와서 볼을 잡는 순간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달로와 맥토미니가 올라가 주면서 계속 끊임없는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샬까지 오른쪽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았을 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는 순간 내려오는 마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그때 뒤에 있었던 맥토미니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로가 약간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샬이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맥토미니에게 원터치로 연결을 해주면서 맥토미니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득점 장면을 봐도 전체적인 틀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마샬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올라가서 볼을 잡고 있는데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는 순간 어느샌가 맥토미니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그리고 마샬이 빠르게 올라와서 좌우 측면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해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2명이니까 에버튼의 수비수 입장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뛰어들어가는 마샬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마샬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는 맨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패턴 플레이를 너무나도 잘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마이누였어요. 이 마이누라는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소유해주고 탈압박하는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있었을 때는 카세미로의 빌드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맥토민이나 달로가 아무리 침투를 해 들어가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빌드업이 불안하니까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줬어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중원에서의 연결고리, 특히나 공격 지역에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누가 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은 더 올라가서 공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이누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탈압박이 되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볼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난 경기에서 맨유가 경기력이 좋았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마이누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볼을 받는 순간 에버튼의 공격수들이 마이누를 향해서 달려드는데 이때 마이누가 빠르게 턴을 가져가면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이누가 에버튼의 수비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패스가 약간 길긴 했지만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나하 감독도 마이누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후방 빌드업의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사이로 마이누가 내려와주면서 3백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마이누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니까 이때 중원 라인에 맨유가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었던 장면이 이 장면도 있었는데 3백을 만들 때 마이누가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이누, 린델로프, 맥과이어 이 3명의 선수가 3백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패스를 보내줄 곳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린델로프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마이누가 왼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린델로프가 마이누의 자리를 다시금 채워주면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린델로프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건데 린델로프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린델로프와 맥토미니 두 명의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때 오나나 골키퍼가 린델로프가 올라오니까 이번에 본인이 올라오면서 오른쪽에 맥과이어 왼쪽에 마이누 이 세 명의 선수가 3백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 두 명이 있는 건 똑같지만 마이누가 중앙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마이누가 왼쪽으로 내려가느냐 그리고 오나나가 한 칸 올라오느냐 내려가느냐 그리고 린델로프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수들의 위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아무래도 테나 감독이 부임했을 때 맨유 팬분들이 매우 기대했었던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지난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맨유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흐름도 좋고 여기에 더해서 테나 감독 특유의 유기적인 빌드업까지 입혀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맨유가 본격적으로 순위 싸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기에 충분했던 지난 경기였고요. 아까 순위를 봤던 것처럼 맨유가 이제는 정말로 챔피언스리그 순위 싸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맨유가 이 성적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맨유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려볼 만한 성적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맨유의 경기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